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깔고 앉은 이 아파트, 이거 다 팔아서 현금으로 쥐고 있으면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집 한 채는 있는데 당장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워서 친구들 모임 나가는 것도 망설여지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66살 오영숙입니다. 1년 전 저와 남편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세종시 고운동의 번듯한 30평대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 집을 팔고 손에 쥔 돈이 딱 3억이었습니다. 3억? 어떠세요?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평생 식당 일이며 편의점이며 안 해본 고생이 없는 저희 부부에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쓰고 살자.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 남편의 그 말에 도장을 찍었죠. 복잡한 세종시 아파트 숲을 떠나서 조치원, 변두리의 조용한 빌라로 이사를 갔을 때만 해도 통장에 찍힌 3억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얼마가 남았을까요? 저희 부부 그 3억으로 세계 여행 다니며 우아하게 노후를 즐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밤마다 가슴을 치며 그때 그 도장을 찍은 손가락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집은 사라졌고 믿었던 현금은 마치 여름날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 많던 돈을 도박을 했냐고요? 아니요. 맹세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주식을 했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남들처럼 병원 다니고 밥 먹고 숨만 쉬었는데 돈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던 45살 아들, 그리고 갑자기 쓰러지신 95세 시어머니.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치니까 3억이라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아닐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장담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 3억 지키는 건 평생이지만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절대로 집 팔아서 현금 쥐고 있지 말아라고 피를 토하며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제가 겪은 지난 1년의 지옥 같은 가계부를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부동산에 집 내놓으신 분 계신다면 잠깐 보류하시고 제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부자가 될 줄 알았던 저희 부부가 어떻게 빈털터리가 되어가는지 그 적나라한 과정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우스 푸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저는 그 말이 뉴스에나 나오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세종시 고운동, 그 번듯한 아파트 단지에 살 때만 해도 말이에요. 남들이 겉에서 볼 때는 제가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보였을 겁니다. 30평대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라 다들 점잖고 살기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문만 닫으면 그 집은 저에게 화려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거실 보일러를 트는 게 무서워서 집안에서도 패딩 조끼를 입고 살았습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는 날이면 가슴이 턱하고 막혔거든요. 겨울철 난방비까지 합치면 관리비가 30만 원. 돈이 훌쩍 넘어가는데 수입이 없는 저희 부부에게는 그 돈이 마치 사채 이자처럼 무서웠습니다. 젊어서 장사한다고 국민연금 깨서 쓰고 가계 보증금으로 날리고 하다 보니 저희 부부 앞으로 나오는 연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라도 받으면 숨통이 트일까 싶어 주민센터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공시가격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높아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아니, 집값이 오르면 뭐합니까? 그 집을 뜯어먹을 수도 없고 기둥 하나 뽑아서 쌀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정말이지 빛 좋은 개살구가 딱 제 꼴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무너진 건 작년 봄 친구들 개모임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호수공원 근처 전망 좋은 카페에서 모이기로 했는데요. 나가기 전부터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를 수십 번 했습니다.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3년 전에 샀던 회색 코트 소매 끝이 닳아서 보풀이 일어났는데 그걸 가위로 몰래 잘라내면서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니 억지로 웃으며 나갔죠. 카페에 도착했는데 메뉴판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0원, 조각 케이크 하나에 7,000원이 넘더라고요. 친구 4명이서 커피랑 케이크 몇 개 시키니까 4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습니다. 내 지갑에 지금 현금 3만 원 있는데 만약에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따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나는 배탈 났다고 하고 빠져야 하나? 친구들은 하하호 웃으며 수다를 떠는데 저는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잘 사는 친구 정희가 불쑥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영수가 너는 그 코트 진짜 좋아하나 보다. 작년에도 그거 입지 않았어?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야, 너네 집 아파트값 꽤 올랐잖아. 그거 깔고 앉아있으면 뭐하니?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진숙이는 아직도 자리 못 잡았다며. 나 같으면 그 집 팔아서 실컷 쓰고 죽겠다. 돈 없어서 벌벌 떠는 것보다 낫지 않니?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친구들이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내내 울었습니다. 세종 바닥 좁은데 꾀죄죄하게 다니는 내 꼴이 소문날까봐 겁도 났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낡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식탁 위에는 점심에 끓여 먹은 라면 냄비가 그대로 있고요. 여보 왔어? 모임 잘 다녀왔어? 남편이 묻는데 제가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자. 당장 팔아버리자고.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다 털어놨습니다. 커피값 5,000원이 무서워서 친구들 눈치 본 이야기, 옷이 없어서 창피했던 이야기, 우리가 지금 이 껍데기뿐인 아파트 끌어안고 굶어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까지요. 남편도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자기도 사실 지난주에 친구 딸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는데 축의금 5만 원이 없어서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핑계대고 안 갔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뒤에서 욕할까봐 잠이 안 왔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머리를 맞대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시세 알아보니 4억 5천 정도는 받겠더라고요. 여기서 차로 20분만 나가면 조치원 쪽에 1억 초반대 빌라가 널려 있었습니다. 세종시라고 다 같은 세종시가 아니잖아요. 다리 하나 건너고 읍내로 조금만 들어가면 집값이 뚝 떨어지니까요. 단순하게 계산이 딱 나왔습니다. 4억 5천 받아서 1억 2천짜리 빌라 사고 이사비랑 복비 넉넉하게 빼도 우리 손에 현금 3억이 남는 겁니다. 3억? 여러분, 3억이라는 돈이 감이 오시나요? 평생 월급쟁이하고 장사하면서 빚 갚느라 허덕였던 저희 부부에게 3억은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마주보고 앉아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보, 3억이면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야? 아니, 이자 안 받고 그냥 원금만 까먹어도 한 달에 300만 원씩 펑펑 써도 10년은 쓴다.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겠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계산법이 얼마나 멍청하고 위험한 초등학생 수준의 생각이었는지요. 물가 오르는 건 생각 안 하고 병원비 나갈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당장 통장에 찍힐 숫자만 생각했던 거죠. 그저 당장 친구들한테 기죽지 않고 마트 가서 가격표 안 보고 한우 등심 한번 사 먹고 싶다는 그 욕심.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저희 집은 내놓자마자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금을 입금하던 날 제 휴대폰 문자에 계약금 4천만 원 입금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 돈인가 싶어서요. 이삿짐 센터 트럭에 짐을 싣고 정들었던 고운동 아파트를 떠나던 날 저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입구 차단기가 올라가고 트럭이 도로로 나서는 순간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있어라, 관리비 귀신아. 나는 이제 부자 돼서 떠난다. 통장에 곧 들어올 잔금, 그리고 3억이라는 현금. 그 생각만 머릿속에 둥둥 떠다녔거든요.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정말 딱 하루 같습니다. 조치원 낡은 빌라 2층으로 이사를 가던 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삿짐 아저씨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옆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런닝 차림의 아저씨가 나오더군요. 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이사 좀 조용히 합시다. 고운동 아파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고성방가였습니다. 순간 남편이랑 저랑 얼어붙어서 서로 눈만 껌뻑였죠. 과연 저희 부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니, 그 3억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을까요? 이사하고 며칠 뒤 잔금을 치르고 나서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ATM 기계에서 찌지직 소리를 내며 통장이 찍혀 나오는데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통장을 딱 펼쳤는데 세상에 3 뒤에 0이 8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3억 원. 평생 마이너스 통장이나 보며 살았던 제 눈앞에 현금 3억이 딱 찍혀 있으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공과금 내러 가면 쭈뼛거렸는데 그날은 어깨가 절로 펴지더군요. 은행을 나서는데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여보, 우리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가자. 수입산 말고 진짜 한우로. 배 터지게 먹어보자. 조치원 역전 앞에 있는 정육식당에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국거리용 고기나 샀을 텐데 그날은 제일 비싼 꽃등심을 3인분이나 시켰습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데 남편이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호기를 부리더군요. 야,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그동안 그놈의 아파트 때문에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 먹고 이게 무슨 꼴이었냐. 영수가 너도 이제 파출분이 뭐니 다 때려치워. 내가 매달 생활비 300만 원씩 딱딱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0만 원. 저희 부부가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아등바등 살았던 걸 생각하면 300만 원은 꿈의 숫자였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돌아갔죠. 그래, 3억이니까 매달 300만 원씩 써도 1년에 3,600만 원. 10년을 써도 3억 6천. 얼추 10년은 펑펑 쓰겠네. 거기에 은행 이자까지 붙으면 더 오래 쓰겠지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씀씀이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변했습니다. 제일 먼저 산 건 안마의자였습니다. 홈쇼핑에서 400만 원짜리 최고급 모델을 일시불로 긁었습니다. 몸이 재산이다라며 남편이 우기더라고요. 거실에 떡하니 안마의자가 들어오니까 그 좁은 빌라 거실이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안마의자에 누워서 덜덜거리는 진동을 느끼며 우리는 성공한 노후를 즐기고 있다고 착각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아들 진수였습니다. 45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직장도 없이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녀석입니다.
저희가 이사 오고 며칠 뒤에 본가라고 찾아왔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놓인 새 안마의자랑 제가 새로 산 밍크 조끼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엄마, 이거 다 뭐야? 우리 로또 됐어? 아들이 묻는데 남편이 술김에 자랑을 해버렸습니다. 야, 아빠가 이제 능력 좀 발휘했다. 집 팔아서 현금 빵빵하게 챙겨놨으니까 걱정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눈빛이 번들거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요. 그날 저녁 아들이 슬그머니 제 옆에 와서 앉더군요. 엄마, 나 이번에 진짜 마음 잡고 컴퓨터 학원이라도 다녀보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네. 고사양으로 하나만 바꿔주라. 300만 원이면 돼. 예전 같으면 등짝을 때려서 쫓아냈겠지만 그때는 통장에 3억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래, 3억 중에 300만 원은 티도 안 나는데 뭐. 이참에 아들 기 좀 살려주자. 저는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아들 통장으로 쏘아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안마의자 400만 원, 아들 컴퓨터 300만 원, 남편 골프채 바꾼다고 200만 원, 제 임플란트 비용 500만 원. 이사하고 딱 한 달 만에 저희는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겁이 안 났습니다. 아직 2억 8천이나 남았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이라는 게요. 한번 둑이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길을 따라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재앙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골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니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이 화장실 가시다가 미끄러지셨어요. 고관절이 부러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해요. 고관절 골절. 노인들에게는 암보다 무섭다는 그 병이었습니다. 남편이랑 허둥지둥 차를 몰고 시골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고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습니다. 올해 95. 정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누워버리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수술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하긴 하지만 수술 안 하면 그대로 욕창 생겨서 돌아가십니다. 동의하시죠? 남편이 덜덜 떨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수술비 몇백만 원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2억 8천이나 있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싶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수술비가 아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서류 뭉치를 내밀며 물어보더군요. 혹시 어르신 실비보험이나 간병비 보험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무슨 보험이 있어. 옛날에 만기돼서 다 끝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원무과 직원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군요. 아, 그러시면 병원비랑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십니다. 요즘 간병비 비싼 거 아시죠? 개인 간병 쓰시면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간병비만 45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병원비, 기저귀가, 식대, 비급여 주사비까지 합치니까 한 달에 600만 원이 우습게 깨지겠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달 생활비 300만 원 쓰는 것도 벅찬데 어머니 병원비로 600만 원이 더 나간다고? 합치면 한 달에 1천만 원 가까이 돈이 증발하는 겁니다. 제가 남편 소매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거 감당되겠어? 공동 간병실이라도 알아봐야. 그런데 남편이 씩씩거리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 내 엄마야. 돈 3억 있는데 엄마한테 돈 몇 푼 쓰는 게 아까워. 남들이 욕해. 그냥 1인실 쓰고. 개인 간병 붙여.
남편의 그 호기로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효자 부부라고 쳐다보는데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내 밥에 독을 탔어. 저 간호사가 내 돈 훔쳐갔어.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선망 증세, 그러니까 급성 치매가 온 겁니다. 일주일 만에 간병인이 3번이나 그만뒀습니다. 결국 웃돈을 얹어서 하루 18만 원짜리 베테랑 간병인을 모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날아온 청구서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80만 원. 수술비 포함이 아니라 그냥 한 달치 입원비와 간병비였습니다. 여기에 저희 부부 생활비 300만 원, 그리고 아들놈 용돈이랑 컴퓨터 할부금까지 통장에서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아파트 팔고 남은 돈 2억 8천만 원. 거기서 1,000만 원이 빠지니까 2억 7천.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아놨는데 파도가 밀려와서 깎아먹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야, 아직도 2억 7천이나 남았어. 어머니 1년만 저렇게 계시다 돌아가셔도 우리 사는데 지장 없어. 사람 목숨 가지고 계산하는 게 천벌 받을 짓인 줄 알지만 솔직히 저도 그때는 어머니가 오래 버티시면 우린 다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줄어드는 구멍은 병원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집안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네, 형님. 이번엔 확실하죠? 저희 부모님 현금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머리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한숨만 푹푹 쉬었죠. 병원비 청구서가 식탁 한 구석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번 달 병원비 680만 원. 다음 달엔 더 나올 텐데. 남편의 혼잣말에 제 가슴도 답답해졌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뭉텅이 돈이 쑥쑥 빠져나가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늘어진 티셔츠 바람이었을 텐데 어디서 난 건지 말끔한 셔츠를 입고 머리까지 빗어 넘겼더군요. 아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식탁 앞에 앉더니 남편 앞으로 태블릿 PC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지금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죠? 물가는 5%씩 오르는데 그 돈 그냥 두면 썩는 거예요. 화면에 빨간 그래프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제 친구 민수 아시죠? 걔 이번에 이거 코인 투자해서 3억 벌어서 아파트 샀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딱 2주만 굴리면 원금의 2배는 기본이에요. 제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 또 그 소리냐? 내가 지난번에 주식한다고 날려먹은 돈이 얼마야? 절대 안 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런데 아들이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따지더군요. 엄마, 계산 좀 해봐요. 할머니 병원비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깨지는데 그거 3억 가지고 몇 년이나 버틸 것 같아요? 3년이면 끝이야. 그 다음엔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요. 순간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병원비라는 밑빠진 독을 메꾸려면 물 들어오는 다른 구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남편이 태블릿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진수야, 진짜 확실한 거냐? 아빠, 제가 바보예요? 이번엔 정보 확실해요. 저도 이제 효도 좀 하게 딱 5천만 원만 밀어주세요. 제가 2배로 불려서
할머니 병원비 평생 걱정 안 하게 해드릴게요. 여보, 제가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홀린 듯 했습니다. 시끄러워. 당신이 돈 벌어올 거야? 자식놈이 정신 차리고 해보겠다는데 왜 기를 죽여? 그리고 3억 중에 5천만 원 없어진다고 우리가 굶어 죽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이체 완료. 띵동 하는 알림음과 함께 5천만 원이 아들의 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편의점 바닥 닦아가며 모은 그 피 같은 돈 5천만 원이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다 얻은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엄마, 딱 2주만 기다려. 내가 1억 만들어서 가져올게.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컹하고 들리는데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자꾸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데 저는 가슴이 쿵쾅거려서 미칠 것만 같았죠. 그래,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어. 진짜로 돈을 벌어오면 병원비 걱정은 없잖아. 억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행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일주일 뒤 아들의 방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해도 대답이 없더군요. 그리고 방 안에서 쿵, 쿵, 무언가를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뭘 했어? 이제 꽃길만 남았어. 방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덜컥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방에서 나온 아들 표정이 묘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쿵쿵거리던 애가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이리 와봐. 대박 났어. 아들이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볼 줄 모르지만 맨 아래 찍힌 총 평가 금액은 읽을 줄 알았습니다. 5,800만 원. 넣은 돈이 5천만 원인데 불과 일주일 만에 800만 원이 불어난 겁니다. 맞지? 내가 뭘 했어. 지금 장 좋다니까. 아빠, 이거 봐. 오늘 하루만 20% 올랐어.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 거 봐라. 내 아들이 한다면 하는 놈이라니까.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의심부터 해? 일주일 만에 800만 원 벌었으면 내 연금 1년치를 한 방에 번 거야. 아들은 그 길로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거 수익금 일부 뺀 거야.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할머니 병원비 보태. 나머지는 복리로 굴려서 더 불릴 거니까 건들지 말고. 그 빳빳한 5만 원권 20장을 쥐는데 제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도 묘하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정말 되나 보다. 세상이 변해서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구나.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잔치집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 어깨를 두드리며 술을 따라줬고 저는 그 돈으로 오랜만에 시장에 가서 갈비찜 거리를 사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데 지난달 병원비 때문에 쪼그라들었던 심장이 다시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3억 까먹는 거 걱정할 필요 없네. 아들이 저렇게 잘 불려주는데 뭐. 심지어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진수야, 너 이거 진짜 확실한 거지? 아빠가 5천 더 넣어줄까? 이왕 하는 거 시드머니가 커야 돈을 확 쓸어 담지. 제가 놀라서 말리려고 했지만 아들은 의외로 고개를 저으며 점잖게 말하더군요. 에이, 아빠. 욕심 부리면 안 돼. 일단 이거 1억 만들고 나서 그때 다시 얘기해. 나만 믿고 기다려. 그 말이 그렇게 듬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철들었다고 생각했죠. 돈도 잘 벌고 욕심도 안 부리고 저렇게 침착하다니. 우리 노후는 이제 탄탄대로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사 오고 나서 처음으로 2다리 뻗고 푹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고운동 아파트로 이사가는 꿈을 꿨습니다. 아니, 더 좋은 단독주택을 짓고 사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기꾼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처음에는 조금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의심을 거두고 나중에는 팬티까지 벗어서 갖다 바치니까요. 아들이 보여준 그 빨간 숫자, 그리고 제 손에 쥐어준 현금 100만 원. 그건 미끼였습니다. 저희 부부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아주 달콤한 미끼요. 평온했던 시간은 딱 보름이었습니다. 정확히 보름 뒤 세상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병원비 고지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등기 우편,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둑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정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꽃길은 사실 낭떠러지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 평온했던 저녁 식사가 지나고 정확히 보름 뒤였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아침 일찍 눈이 떠지더군요. 새벽 6시 평소라면 코를 골고 자고 있을 아들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진수가 벌써 일어났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과 태블릿 PC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운동이라도 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요즘 돈 좀 벌더니 부지런해졌다고 기특하게만 여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불과 30분 뒤에 알게 됐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이른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웬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도 아니고 관리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김진수 씨 댁 맞습니까?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서.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나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사라는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묻더군요. 아드님, 지금 댁에 계십니까? 아니, 운동 나갔는데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남편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형사가 집안을 쓱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지금 연락 안 되시죠? 순간 멍해졌습니다. 도박? 사기? 형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 코인 투자 전문가예요. 지난주에도 800만 원 벌어서 저한테 용돈까지 줬는데 제가 악을 쓰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형사가 딱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처음에 돈 좀 쥐어주고 안심시킨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 돈까지 싹 끌어모아서 잠적하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혹시 아드님한테 돈 맡기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방으로 뛰어들어가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여보, 빨리 은행 어플 켜봐. 빨리. 남편 손이 너무 떨려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겨우 로그인을 하고 계좌 조회를 눌렀습니다. 로딩 화면이 돌아가는 그 1초, 2초가 저에게는 10년,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5천만 원만 그대로 있어라. 아니, 반토막이라도 좋으니 남아만 있어라.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잔액 조회.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 아들에게 보냈던 5천만 원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남편의 비명소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내 돈, 내 돈. 남편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졌습니다.
제가 놀라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다른 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팔고 남은 돈, 시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로 쓰려고 꽁꽁 묶어둔 그 2억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 그 통장의 잔액이 잔액 1,500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2억 2천이 아니라 1,500만 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있던 2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꿈인가 싶어서 제 뺨을 때려봤지만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쓰러진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인출했어? 이 돈 어디 갔어? 남편이 엉엉 울면서 바닥을 쳤습니다. 어젯밤에 진수가. 알고 보니 사단은 어젯밤에 났습니다. 제가 먼저 잠들고 난 뒤 아들이 남편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접근했던 겁니다. 아빠,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지금이 일생일대의 기회야. 내가 5천만 원으로 800만 원 번 거 봤지? 지금 딱 2억만 더 태우면 한 달 뒤에 10억 만들 수 있어. 10억이면 아빠 평생 골프 치고 엄마 고생 안 시키고 살 수 있어. 나 한 번만 믿어줘. 술김이었는지 아니면 10억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혔는지 남편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지. 내가 널 믿지 누굴 믿냐? 남편은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예금까지 깨서 아들 계좌로 몽땅 이체해 준 겁니다. OTP 카드? 비밀번호? 술에 취한 남편이 아들 손에 직접 쥐어줬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 손목을 잘라버려야지. 남편은 부엌으로 기어가 식칼을 찾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쥔 돈 3억. 불과 1년도 안 돼서 생활비로 쓰고 병원비로 쓰고 그리고 믿었던 아들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서 도망친 겁니다. 이제 남은 돈은 고작 1,500만 원. 그리고 낡은 빌라 보증금 1억 2천.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리 집 거실에는 곡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잃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친구들이 집 깔고 앉아 있으면 뭐 하냐고 했을 때 그냥 웃어 넘길걸?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려다가 우리는 지금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닥인 줄 알았던 이곳에 지하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돈으로 막아놨던 진짜 재앙들이 댐 무너지듯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일 시어머니 병원비 결제일인데 통장에는 영원히 찍혀 있고 남편은 충격으로 입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남편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그 새벽 저희 집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서 남편을 들것에 싣고 나가는데 제 머릿속에는 남편 걱정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돈, 병원비 낼 돈이 없는데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하는데 원무과 직원이 묻더군요. 보호자분, 입원 수속 밟으셔야 하는데 보증금 먼저 결제 가능하세요? 지갑을 여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 통장에 남은 마지막 돈 1,500만 원. 이게 우리 부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우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건데.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뇌경색 초기 증상이라는데 사람부터 살려야죠. 카드를 긁었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결제 문자가 오는데 제 심장이 긁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졌습니다. 남편이 응급실 침대에서 링거를 꽂고 누워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병원비랑 간병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네요. 오늘까지 안 주시면 간병인 못 씁니다. 퇴원 조치하셔야 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기 쓰러져 있고
시어머니는 저기서 쫓겨나게 생겼고 아들놈은 돈 들고 튀었고 저는 병원 복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전화번호 목록을 뒤졌습니다. 누구한테라도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전화를 못 걸겠더라고요. 너 집 팔아서 3억 있다며? 부자 됐다고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네. 이 소리를 들을까봐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가락이 멈춘 곳은 친구 정이었습니다. 1년 전 저한테 집 깔고 앉아 있으면 뭐 하냐고 했던 그 친구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신호가 가고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수가. 웬일이야 아침부터? 목소리가 참 밝더군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정희야. 나 급해서 그러는데. 응? 무슨 일 있어? 나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아니, 100만 원이라도.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3초가 3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정희의 목소리는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나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영수가, 너 집 팔아서 현금 많다며? 남편이랑 여행 다닌다고 자랑했잖아. 근데 무슨 돈이 없어? 그게 사정이 생겨서. 미안한데 나도 요즘 돈 묶여서 현금 없어. 그리고 친구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래. 끊을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에는 커피값 5천 원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 없어서 친구한테 거절당하고 남편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터덜터덜 응급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반쯤 돌아간 입으로 뭐라고 웅얼거리더군요. 여보, 진수는? 연락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놈 걱정이 나와? 당신이 비밀번호 가르쳐줬잖아. 당신이 OTP 줬잖아. 우린 이제 끝났어. 어머니 병원비도 없고 당신 병원비도 없어. 남은 건 이 낡아빠진 몸뚱어리랑 빚뿐이라고. 응급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르륵 흘리더군요. 그 눈물을 보는데 불쌍하기는커녕 증오심만 끌어올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깟 현금 3억, 그 돈 냄새 한번 맡아보겠다고 욕심부린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거 쓰면 신용등급 바닥치는 거 알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ATM 기계 앞에서 현금 서비스 200만 원을 인출하는데 기계 화면에 뜬 이자율이 18%였습니다. 사채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찾아서 시어머니 병원비 일부를 입금하고 나니 제 수중에는 10,000원짜리 몇 장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보는데 저 멀리 고운동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제가 살던 그곳, 따뜻하고 안전하고 비가 와도 걱정 없던 그 집, 지금은 남의 집이 되어버린 그 불빛을 보면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빌라가 남아있다. 조치원 그 낡은 빌라 보증금 1억 2천. 그거라도 빼면 길바닥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빌라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진정한 바닥은 내가 가진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질 때 드러나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붙어 있던 노란 딱지.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 안내장이었습니다. 법원 등기 도착 알림, 부재중 반송, 그리고 문틈에 끼워져 있는 대부업체의 독촉장. 채무자 김태훈 남편, 연대보증인 김진수 아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우편함을 뒤져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병원에 있느라 확인하지 못한 우편물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두꺼운 봉투를 뜯었는데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 채권 금액 1억 5천만 원.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 집 살 때 대출 하나도 안 끼고 현금 주고 샀는데 1억 2천짜리 집에 무슨 빚이 1억 5천이나 있어? 순간 남편이 응급실에서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수가 통장 비밀번호만 달라고 한 게 아니야.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뛰쳐갔습니다.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당신 진수한테 또 뭐 줬어? 통장 말고 또 뭐 줬냐고. 남편이 퀭한 눈으로 저를 피하더군요. 그게 진수가 코인 계좌 트려면 내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미쳤어. 당신 진짜 미쳤어. 그걸 왜 줘? 집문서도 줬어?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문서는 장롱에 있잖아. 근데 진수가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치밀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이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집문서 실물이 없어도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요즘 대부업체들은 귀신같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것도 집값보다 더 많이 고금리로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이거 팔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혀를 차더군요. 사모님,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가압류가 덕지덕지 붙어있던데. 이거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요. 집값이 1억 2천인데 빚이 1억 5천이면 이거 깡통이에요. 팔아봤자 사모님 손에 떨어지는 돈 10원도 없어요. 전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이 나더군요. 허탈해서요. 1년 전 4억 5천짜리 아파트 팔고 현금 3억 쥐었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남은 건 0원짜리 통장과 곧 경매로 넘어갈 깡통 빌라, 그리고 뇌경색 걸린 남편과 병든 노모뿐이었습니다. 3억이 사라지는데 딱 11개월 걸렸습니다. 아니,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그날 밤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을 쳐다보는데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입으로 호강시켜 줄게라고 큰 소리 쳤는데, 저 손으로 인감도장을 아들한테 쥐어줬는데, 마음 같아서는 링거줄을 확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양반 죽으면 그 빚이 고스란히 저한테 상속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남편이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는데 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혔어. 세종시 아파트, 그게 어떤 집인데. 내가 거기서 뼈 빠지게 일해서 갚은 대출금이 얼만데. 그걸 당신이 다 날려?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제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발작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또 어디일까? 카드사? 대부업체? 아니면 경찰서? 발신자 번호를 보니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보호자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도 안 났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독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날 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병원비는 더 안 나가니까. 장례비는 조의금으로 어떻게든 때우면 되니까.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끔찍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없으면 효도도 못하고 부부 사이도 끝장나고 인간성마저 잃게 됩니다. 우아한 노후? 현금 3억 쥐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 돈 지킬 능력이 없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사기꾼들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새벽 3시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저는 결국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남은 건 딱 하나. 염치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살려달라고 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 비바람 치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 빌려달라는 전화를 돌린 탓인지 부조금을 낼까봐 겁이 났는지 문상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텅 빈 빈소를 지키는데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더군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체면이라는 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 잔고는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을 상담했습니다. 평생 신용 1등급으로 살았던 남편이 파산 신청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거지로 만들었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 만에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세종시 고운동의 30평 아파트, 조치원읍의 낡은 빌라, 그리고 꿈 같았던 현금 3억.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들 녀석은요? 경찰에 수배가 내려졌지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자식이라도 내 노후를 파먹는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너무 비싼 수업료를 냈으니까요. 지금 저희 부부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지금 세종시 외곽 LH 국민임대 아파트 36형에 살고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11평 정도 되는 작은 집입니다. 방 하나에 거실 겸 부엌 하나. 둘이 누우면 꽉 차는 좁은 집이죠. 처음 이곳에 당첨돼서 이사 오던 날 남편은 좁다고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자리에 누웠는데 1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누가 훔쳐갈 돈도 없고 자식이 달라고 보채는 돈도 없고 무리해서 투자해야 할 돈도 없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빈털터리가 되니까 마음의 지옥불이 꺼지더라고요.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요? 화려했던 은퇴 로망은 없습니다. 남편은 몸이 좀 회복돼서 아파트 단지 내 시니어 클럽에서 일합니다. 지하철 택배나 단지 청소를 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어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동네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월급 150만 원. 둘이 합쳐서 220만 원. 예전 같으면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라고 했겠죠. 하지만 사라지더라고요. 임대료 10만 원 내고 관리비 내고 반찬은 시장에서 떠리로 사다가 해먹고 가끔 남편이랑 믹스커피 한 잔 타서 단지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게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습니다. 5,000원짜리 카페 커피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물론 후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고운동 아파트 단지 쪽을 쳐다보면 가슴이 릿합니다. 그때 친구 말 듣지 말고 그냥 살걸. 집 팔지 말고 주택연금이라도 신청해서 꼬박꼬박 받을걸.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난 1년 제가 지옥을 오가며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목돈은 축복이 아니라 흉기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부부처럼 돈 다루는 근육이 없는 사람들에게 3억은 감당할 수 없는 칼자루였습니다. 그 칼에 우리도 베이고 가족도 베인 거죠. 어제는 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와 있더군요. 법원에서 온 건 줄 알고 심장이 덜컥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안내문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안내.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야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준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집 있고 돈 있을 땐 안 주더니 거지가 되니까 32만 원씩 준답니다. 그 통지서를 붙들고 남편이랑 둘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모를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의 통장 잔고는 300만 원 남짓입니다. 3억이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적어도 이 돈은 우리가 땀 흘려서 번 진짜 내 돈이니까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리고 아들에게 뺏기지 않을 작지만 단단한 우리 부부의 생명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억을 수업료로 내고 배운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노후 자금의 법칙.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도 한순간에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여자가 멍청해서 당한 거야. 나는 저렇게 안 살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혀를 차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불과 1년 전 친구들이 코인이다 뭐다 해서 돈 날렸다는 얘기 들으면 어휴,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며 비웃었던 게 바로 접니다. 하지만 장담하는데 목돈이라는 괴물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가장 약한 곳을 물어뜯습니다. 제가 3억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남편을 반신불수로 만들고 자식과 연을 끊고 나서야 깨달은 노후 생존 법칙. 이거 3가지는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세요. 첫째, 죽어도 현금 쥐고 있지 마세요. 무조건 월급으로 만드세요. 저희 부부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큰돈이 통장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돈이 뭉치로 있으면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 줄 알고요. 그래서 5천 원짜리 커피도 쉽게 사 마시고 안마의자도 턱턱 사고 자식한테 5천만 원 뚝 떼어주는 객기를 부리는 겁니다. 만약 제가 아파트를 팔지 않고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으면 어땠을까요? 매달 따박따박 1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왔을 겁니다. 그 돈은 목돈이 아니니까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사기꾼이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달 생활비로 쓰고 사라지는 돈이니까요. 노후에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 즉 현금 흐름이 깡패입니다. 제발 집 팔아서 목돈 쥐지 마세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사기꾼과 병원 원무과 직원 돈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절대 돈 냄새 맡게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자식은 착해서 안 그럴 것 같죠? 진수도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가 현금 3억을 들고 있으면 자식 눈에는 그게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할 종잣돈, 코인 대박 날 기회로 보입니다. 그걸 안 주면 불효자가 되고 주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결국 돈이 자식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자식한테 나 돈 있다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 돈 없다, 죽을 때까지 쓸 돈 딱 맞춰놨다고 엄살을 떠세요. 그게 자식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감도장? 그건 내 목숨줄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품고 주무세요. 셋째, 병원비 방패 없이 늙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평생 건강하셨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던 분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데 딱 1초 걸렸습니다. 그 1초의 사고가 3억을 갉아먹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실비보험, 간병비보험. 젊었을 땐 그 돈이 아깝죠. 그 돈이면 소고기를 사 먹지 왜 보험사에 갖다 바치냐고 욕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쳐보니 그 보험증권 한 장이 3억 원짜리 현금보다 더 든든한 효자였습니다. 보험 없으면 아픈 게 죄가 됩니다. 가족들 눈치 보느라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꼴을 병상에 누워서 지켜봐야 합니다. 노후 자금 갉아먹는 주범은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의료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는 3억을 만져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LH 임대 아파트에서 받는 기초연금 32만 원, 그리고 남편이 땀 흘려 벌어오는 70만 원. 이 돈이 3억보다 훨씬 더 귀하고 무겁습니다. 이 돈은 적어도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부디 제 이야기를 타산지석 삼아서 여러분은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노후를 꿈꾸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내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노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빈털터리가 된 저 오영숙이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간단합니다. 제발 옆집, 친구, 동창회, 남 쳐다보지 마세요. 친구가 해외여행 간 사진, 친구가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 받았다는 자랑. 그거 다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3억 가진 부자처럼 행세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집, 비록 낡고 좁더라도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라면 그게 바로 궁궐입니다. 통장에 큰 돈은 없어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있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 덜어줄 보험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더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지키는 게 버는 겁니다. 저는 비록 3억이라는 큰 돈을 수업료로 내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 이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남편과 나누어 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에 감사합니다. 욕심을 버리니 비로소 행복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집을 팔까 고민하시거나 자식에게 목돈을 주려고 마음먹으신 분들께 따끔한 예방주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영숙처럼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쥐고 계신 그 소중한 노후 자금 꼭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실패하지 않으시도록 더 현실적이고 뼈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세종시 임대 아파트에서 오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